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네일이 그거죠. 이제 증시가 뭐 사실 하락을 할 때 저희의 이제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었죠. 중앙은행들이 이제 정말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쓰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실 증시는 뭐 엄청난 랠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냥 가장 많이 상승했던 뭐 나스닥 100을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떨어졌던 게 뭐 순식간에 더 많이 올라가게 됐었죠.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미국 증시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뭐 나스닥, 특히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지금 마이너스 4.5% 갔다가 지금 소폭 되돌리긴 했지만 마이너스 3%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이유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뭐 코로나 이제 변이 뭐 뉴 변이도 이제 막 나오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늘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물가는 또 계속 오르니까 이제 이제 이런 주가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 하락에서도 중앙은행들은 우리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을까? 증시를 이제 받침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뭐 오늘 증시 그냥 마감 시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종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왜 중앙은행들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줄 수 없는가? 사실 돼줄 수 없거든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해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못 해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늦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1등급으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잠시만요. 지금 좀 뜨는 게 오래 걸리는데 이게 파일의 용량이 다 커서 그렇고요.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값으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S&P, 나스닥, 한국 쪽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은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뭐 반복되긴 합니다만 어제 미국이 휴장이어서 사실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데이터는 이제 어제 발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이제 DLENC, 이제 아마존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5%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피 200 마이너스 거의 1.8%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도 한 1% 하락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빨간 색깔 부분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파란 색깔 부분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인데 검은 색깔이 또 코스피 200이고요. 거의 뭐 증시는 프로그램 매도가 약간 눌러놨었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수급이 한 1,3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15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 같은 경우 개인이 약 4,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800억 정도 매도, 기관 3,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4,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이제 1,3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2,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뒤에 거래된 건 제외하고 본다고 치면은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1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네요. 네.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개인이 1.5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소폭 기관하고 매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좀 매도 폭을 늘리면서 최근에는 이제 한 9천억까지 매수 폭을 좀 줄여놨고요. 다만 연초 이후로부터 개인 자체가 수급이 한 72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기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중이고요. 기관이 매도 중.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 중이고 여기도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장이라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좀 목이 요즘에 그냥 안 좋아서 근데 요즘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목이 그냥 계속 항상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목이 제가 약간 이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어쩔 수가 없이 나오는 거라 좀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뭐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 일단 그 왜 돈을 못 푸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왜 돈을 못 풀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가 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은 마치 그런 거죠. 이제 뭐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 이제 뭐 파월 푸시란 얘기가 있었죠. 파월이 이제 하방을 지지해준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럼 지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지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이 기준금리를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로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기준금리가 거의 1.8 정도 됐었는데요. 바로 이제 팍팍 떨어뜨리면서 기준금리를 일단 0%로 만듭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죠.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을 되게 완화적으로 했다.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양적 완화를 했다.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자체가 채권을 매수해 주는 거죠. 이제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이제 금융시장 자체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로 어마어마한 양을 샀습니다. 3.8조 달러에서 8.7조 달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뭐 천문학적인 돈을 금융시장에 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지금도 지금 코로나가 재창궐하고 있고 경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 하고 있고 이제 금리도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도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재차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코로나가 이제 더 재확산되면 그냥 다시 또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방준비은행이 아주 훌륭하게 우리의 뒤를 봐줬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럴 수가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할 때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일단 먼저 좀 아시긴 하셔야 됩니다. 뭐 맨날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죠. 근데 국채를 누군가한테 살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국채 매도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제가 현금이 100이 생길 거 아니에요? 100의 국채를 팔다 보니까 현금은 100 생기고 국채가 이제 100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 팔았으니까요. 연방준비은행은 100이 생기고요. 근데 제가 이 현금을 진짜 딱 무슨 달러 현찰로 받진 않을 거잖아요. 은행 계정으로 받을 거죠. 은행 계좌로 받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행에 제가 맡기게 돼서 은행에 현금이 넣는데 은행에 현금이 넣은 거를 이제 지중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고요. 은행은 이제 현금 이렇게 100 늘고 은행은 저한테 이제 제 돈이니까요. 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늡니다. 예수부채 그냥 고객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정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은행이 자산을 늘리면 채권을 매입을 하면은 은행의 현금인 지중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다 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준이 자산 매입을 계속할 때는 쉽게 말해서 그냥 부채를 이렇게 마음껏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국채도 이렇게 마음껏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은행이 이 지중금을 또 받아줘야 되겠죠. 이제 요게 이제 좀 핵심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왜 못하냐 양적 완화를 왜 못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 이제 예금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은행이 이제 왜 예금을 안 받아주냐라고 하면은
대출 증가율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은행이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이게 자산 대비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준 금액,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죠. 이게 실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건 아니죠. 잘못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자산 규제가 있거든요. 아, 제가 요거는 좀 잘못 설명을 했는데 마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밑에가 있고 위에가 이제 위험가중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해서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걸 구하는데 뭐 자본은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자본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위험가중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현금이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상업은행 보시면은 지금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보라 색깔이 현금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대출은 거의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대율이 지금 59%입니다. 근데 이제 현금이 엄청 많은 거죠. 이제 상업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한 30%, 총 자산의 한 30%가 현금인 겁니다. 근데 이 현금이 또 위험가중이 또 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현금만 들고 있어도 이 BIS 자본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은 대출을 많이 못 해주는 겁니다. 현금을 이렇게 계속 늘리면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대출이 이렇게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빨간 색깔이 대출 증가율인데 대출 증가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은행이 그냥 이제 사람들한테 미국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금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냥 기업들이나 개인 고객분들 저희 예금 안 받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급준비금이 늘지를 못하는 거죠. 연준에 이제 부채 계정이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가장 크거든요. 이 빨간 색깔이 지급준비금인데, 그러니까 연준이 아까 국채를 매입하면 자산이 이제 느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부채 쪽에 뭔가가 늘어야 자산 쪽이 늘 수가 있잖아요. 그 부채가 사실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유통통화는 그냥 마치 그런 거죠. 그냥 이제 진짜 돈, 진짜 달러, 진짜 이제 프린트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급준비금이 이제 은행에 쌓여 있는 현금,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재무부가 뭐 세금이든 채권이든 이제 재정 정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이제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이제 단기자금에서 빌린 돈이고요. 근데 은행이 이제 양쪽 하나 하는 금액만큼 이제 지급준비금을 안 받아주는 거죠. 아, 현금 이제 안 받을 거야. 우리 이제 대출해야 되니까 현금 더 이상 못 늘려. 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매입을 계속 하고 있긴 하잖아요.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 테이퍼링은 이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거지 자산 매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산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는 늘려야 되니까 그냥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RRP, 이 보라 색깔 RRP가 단기자금 시장에서 이제 돈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또 경기 침체가 와서 자산을 또 다시 늘리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치면은 이 RRP가 계속해서 그럼 늘 수 있는가가 핵심인 거죠. 이 RRP가 이렇게 계속 늘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우리의 구원투수가 돼줄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선 또 어제 설명을 드렸던 이 금리들을 또 알아보아야 됩니다. 뭐 좀 복잡한 얘기가 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의 뒤를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뭐 ECB든 뭐 이제 페드든 BOJ든 한국은행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부채 계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은행은 애시당초 우리의 구원투수가 돼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선진국 은행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부채 계정에서 RRP를 늘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RRP, 이제 리버스 레포를 RRP라고 하고요. 이제 RRP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단기자금 시장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채를 제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이 생긴 거잖아요. 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연준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냥 국채를 주고요. 야, 국채 내가 담보로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하는 겁니다. 그럼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RRP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 2조 달러 정도가 빨려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럼 단기자금 시장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빠졌던 게 일단 재무부 이 TGA가 많이 뚫었잖아요.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하면서 일단 뭐 재정정책을 하면서 보시면 이 TGA 재무부가 이제 재정정책 풀면서 돈을 뭐 엄청나게 뿌렸거든요.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돈이 확 줄잖아요. 이 재정정책을 하면서 이 연두 색깔이 이렇게 있다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영향이었다. 단기자금 시장에 이 정부가 뿌린 돈들이 다 풀렸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가 돈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RRP 연준이 이제 돈을 또 빨아당기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IORB라는 고시지중금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준에 은행들이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제 지준금이잖아요. 그게 이제 연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 현금이. 그러니까 연준이 근데 그 은행들한테 주는 금리가 이 IORB라는 금리인데 이게 0.15%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라는 게 이제 이 SORF 이게 레포 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RRP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RRP 금리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점점 사라지다 보면 이제 언젠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 이제 결국 레포를 그 이상 못 늘린다는 거죠. 결국 레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포 금리를 더 높여서 RRP를 더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제 통화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RRP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연방준비은행의 부채 개정이 매우 위험해진다는 거죠. 이 RRP는 보통 1일에서 7일 정도 단기적으로 빌리는 거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이 지금도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단기 금융시장에서 매우 짧게 빌리고 있는데 이게 3조, 4조, 5조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5조 달러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방준비은행은 우리의 구원투수가 앞으로 대주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테이퍼링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결국 이 RRP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RP 금리는 점점 높아질 거고 결국 기준금리 압력이 올 텐데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어차피 테이퍼링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오히려 이 3months T빌이 3개월짜리 T빌이거든요. 국고채 금리거든요. 0.7bp라고 해서 조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퍼센트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0.05에서 0.06이기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 금리는 오르는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는 지금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자금이 RRP 때문에 점점 부족하니까 단기 자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약간 좀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방송마다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고 보고요. 니케이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고 봅니다. 뭐 그거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또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급 준비금이 엄청나게 풀렸어가지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실질금리가 증시에 이제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증시에는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은행 통장에 쌓여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돈이 엄청 많았던 거죠.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린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실물 경제에선 인플레이션은 안 왔었죠.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이제 금융시장에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 자체에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죠.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실물 경제로 결국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죠. 왜냐면 이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있던 돈이 이제는 실물 시장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금리는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우리의 막 멀티플이 뭐 미국 S&P PBR 같은 경우 막 4.8배 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PBR이 1 정도 되지만 미국은 4.8배가 됩니다.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그걸 용납하기가 어렵다. 시장 자체가.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결국 돈이 이제 결국 이제 RRP 때문에, 이제 부채 구조 때문에, 이 연방준비은행의 부채 구조 때문에 더 이상 연방준비은행이 또 자산을 사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귀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방송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그냥 실질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1에서 2%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증시에서 잠시 떠나 있어도 전 되지 않을까. 그냥 현금에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나스닥 숏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코리아,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저는 미국보단 낫다라고 봐서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나스닥 숏을 딱 요때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 때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라고 생각해서 이때 숏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여기가 1, 2, 3, 4, 5였다고 보고요. 고점을 치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좀 이따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랑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이 뭐 한 그냥 단위가 편하게 억 단위로 생각해보죠. 한 100억 있다 치면은 이제 한국 주식이죠. 한국 주식이 제가 100을 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나스닥을 선물로 한 마이너스 한 14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스닥 똑같이 이제 나스닥 100 옵션을 델타 이제 0.03짜리를 한 마이너스 30억 정도 숏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마이너스 한 70억 정도 이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데, 델타가 마이너스 0.3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원하는 레벨까지 증시가 이제 1차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 델타가 한 50 정도 될 거거든요. 20을 곱하면은 600억 해서 마이너스 740억 정도가 돼서 마이너스 한 640억 정도 숏을 친 효과가 나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곱하기 한 6배 정도, 6.4배 정도 숏을 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외가 옵션을 좀 풋이죠. 풋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추세가 한국 주식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어차피 저는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빠지면 뭐 저는 뭐 엔간해서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해서 저는 오히려 좀 현선물이 좀 바뀌어 있죠. 약간 웹도둑 상황인데 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파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 없으시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현금을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게 이 실질금리 튈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아예 뭐 대본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가끔가다 이제 빼놓는 부분도 있고 뭐 설명이 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부분 이제 설명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뭐 오늘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쪽도 그렇게 뭐 미국 쪽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단 경기가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급락을 해서 금리가 빠진 영향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해서는 고평가가 분명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진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우리나라는 근데 뭐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래도 좀 금리를 감안해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 와서 좀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 쪽이 훨씬 더 비싸 보인다. 근데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실질금리가 가장 낮은 게 큰 영향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 실질금리를 왜 낮게 영향을 줬냐라고 하면은 결국 미중 이제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금리를 낮게 유지했었는데 이제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유지하기도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정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 이미 미국도 이제 사실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쪽은 좀 많이 크게 빠질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도 같이 빠질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덜 빠질 것 같다. 이미 조정도 받았고 상대적으로는 싸기 때문에 좀 덜 빠질 것 같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 갭이 아니라 이건 페드 모형인데 국고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입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둘 다 낮은 수준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두 나라 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이제 코스닥 먼저 이제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5천억 정도 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손절 물량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대 매매가 되는 거죠. 이제 담보를 못 맞춰주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 신용잔고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20 몇 조가 되는데 주식이 이렇게 빠지면 반대 매매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점점 사실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결국에 중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거의 최고치에서 빠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가 돈이 더 못 풀린다는 거죠. 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데이터인 M2로 나눈 거고요. 통화량 대비해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다 컨바블리로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통화량 대비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 쪽도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이미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라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 같은 경우도 이미 고점을 과거 고점 넘은 상태여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여기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드 스프레드는 어제 좀 반영은 안 됐지만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120이동평균선 보면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위험 관리를 이제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52동평균선도 확실히 넘어서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나. 연준은 이제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가 확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뭐 아주 소극적인 개입은 가능하겠으나 적극적인 개입은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미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돈을 더 푼다? 뭐 굳이 이렇게 제가 뭐 자산 부채 구조를 뭐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연준이 돈 더 푼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M2 증가량이 통화량 자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이제 그 통화량 증가했던 게 그냥 지급준비금에 다 이제 들어가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급준비금에는 못 들어갈 테니까 어딘가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결국 물가가 높은 상황에선 연준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 자산을 늘릴 수가 있었지, 그냥 물가로만 생각해도 고물가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은 자산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냥 물가를 생각해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부터 차트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이 더 사실 잘 맞기 때문에 뭐 코스피랑 코스피 200 둘 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뭐 사실 200을 저는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1998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가 이제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이제 1, 2, 3, 4, 5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고요. 4파가 원래 이렇게 좀 지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1, 2, 3, 4, 5 크게 1파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BC로 빠지면서 큰 이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갔던 게 3-1파, 지금 이제 3-2파 조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그어서 여기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여기 딱 거의 다음 부근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 여기가 고점이었구나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3-1파랑 뭐 3-2파 내려가는 거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뭐 4파, 5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뭐 여기 딱 고점 잘 닿았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5파 고점 치고 나서 여기 이제 깨질 때 여기 깨질 때 뭐 두 번의 매도 기회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려왔던 게 이제 A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파 올라가고 1, 2, 3, 4, 5로 C파까지 딱 빠졌다고 보고요. 이 ABC가 큰 A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또 5파랑 B파까지 나왔을 때 5파, B파 그어서 또 A파 저점에다가 이렇게 그어보면은 여기도 저점은 딱 닿아서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고요. 여기 채널을 깨지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갈 때 아 여기가 이제 C가 끝이 났구나라고 사후적으로 사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큰 B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큰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4파에서 여기 이제 A파 저점을 또 그으면 되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빠져버렸죠. 이 채널을 좀 시원하게 넘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좀 약간 쎄해졌습니다. 좀 분위기가 약간 좀 싸해졌고요. 그래서 딱 가장 정확한 거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여기 전저점을 깨지면 진짜 위험한데 약간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이 A에 비해서 B가 조금 너무 기간이 조금 약간 짧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 B가 한 31일 정도 되고 조정 자체가 여기는 186일인데 뭐 꼭 여기가 길었다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길어야 되는 건 없지만 뭐 조금 사실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일단 채널이 일단 깨져서 뭐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 뭐 사실 깨지지 않았더라도 B파는 절대 무리할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사실 국내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왜냐면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고 치면은 여기가 A고 B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 이제 C는 1, 2, 3, 4, 5라 1, 2, 3, 4, 5인데 그 모양도 사실 아니어서 사실 A, B가 여기가 B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A, B, C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C일 수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그 가능성인데 뭐 점점 사실 그 가능성 좀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비판은 사실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세로 보면은 뭐 저항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월 26일 후행스팬 뭐 다 역전됐고 MACD까지 안 좋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는 뭐 다르지 않아서 특별히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5파 5점 치고 A, B, C로 빠지고 이게 A고 B, C 이렇게 저는 빠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150 여기 5파고 A, B, C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이 아니라 S&P 같은 경우도 그냥 구주봉으로 뭐 긴 추세로 보면 2009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이 바닥이었다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 2파, 여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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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트라이앵글로 이제 4파, 여기 이제 5파 고점 저는 쳤다라고 보고요. ABC로 꽤나 크게 조정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파를 그럼 이제 마지막 5파를 좀 살펴보면
5파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라고 보고요. 그럼 마지막 이제 5의 5파인 거죠. 이제 5의 5파를 살펴보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가 나오고 나서 그럼 이제 또 마지막 5파를 또 추정을 해 봐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5파를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제 올려놔 보죠. 이제 로그 스케일을 풀고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잠시만요. 정확하게 뭐 거의 정확하진 않는데 그냥 뭐 대충 여기 딱 다였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점인가라고 사실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전 나스닥 이제 이날 들어갔었습니다. 이날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뭔가 이게 빠졌다가 다시 전고점이 뚫리니까 아니네 했는데 여기 이제 다시 다이고 빠지는 걸 보고 다시 이제 여기가 그냥 1, 2, 3, 4, 5로 마지막 고점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크게 빠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전환선 기준선 이제 다 하회를 해버렸고 거래량 자체도 그렇고 이제 거래량 자체도 이제 하락할 때 커지는 거거든요. 하락할 때 커지고 결국 주가는 여기서 공점을 갱신하는데 MACD 이렇게 떨어지고 보조지표 떨어지고 RSI 방향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제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주가는 떨어지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가고 근데 보조지표가 맞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미 추세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꺾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사실 추세 자체도 꺾였다. 오늘 하락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일 볼린저로 봤을 때 볼린저 상당히 모여있어서 위로든 밑으로든 튈 것 같은데 밑으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게 저는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50일 볼린저로 보더라도 50일 볼린저도 여기서 이미 넘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인 고점은 여기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보조지표도 그렇고 볼린저도 그렇고 실제로 고점은 여기지만 볼린저 밴드에 이제 상대적 고점이 있거든요. 상대적 고점은 사실 여기였다. 그래서 이미 볼린저 넘었다가 하회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200일 볼린저로 봐도 200일 볼린저 여기서 이미 터치하고 빠졌기 때문에 차트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여기 마지막 5파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기 때문에 곧 위든 밑이든 튈 것 같고 뭐 거래량 보시면 급락할 때 이제 거래량이 막 빵빵 터지잖아요. 거래량이 터지고 MACD 다이버전스, RSI 다이버전스 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지금 떨어지는 파동 자체가 1, 2, 3, 4, 5로 A의 1파 A가 이제 A, B, C로 빠질 수도 있고 1, 2, 3, 4, 5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큰 조정에서는 A가 1, 2, 3, 4, 5로 빠집니다. 이제 그래야 지그재그 조정이 나오거든요. 1, 2, 3, 4, 5로 빠지고 여기가 그럼 A, B, C로 B파가 나왔다가 B파가 아니라 2파죠. 2파가 나왔다고 보고 여기가 1파 저점이고 2파 저점이고 지금 내려갔던 게 이제 1, 2, 3, 4, 5 정도로 아마도 이제 이 3의 1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의 2 좀 반등 나온 다음에 3의 3으로 저는 좀 크게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3, 4, 5로 큰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경로가 아마 뭐 제가 봤을 때 결국 이제 뭐 살짝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이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천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빠지리라 보고요. 그랬다가 2파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봉상으로 뭐 저는 그냥 주봉상으로 여기 기준선 부근 거의 한 15,100 정도 요 정도 라인 오면 그때 좀 정리를 해보자. 물론 이제 뭐 내려가는 걸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주봉상 기준선에서 이제 숏한 거를 좀 일부 정리를 하자. 왜냐면 이익 실현을 잘 해야 되겠죠. 숏 같은 경우 특히 옵션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좀 정리하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아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제 살펴보면은 좀 장기 추세부터 3주봉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 바닥부터 1, 2, 3, 4, 5인데 여기가 이제 5가 5에 1이면 2가 나오고 3이 크게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가 5였으면 ABC로 크게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5에 1이냐
5가 끝이 났냐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1, 2, 3, 4, 5는 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5의 1인지 아닌지 보려면 5에 만약에 3이면 여기 전고점을 넘을 겁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면 그냥 사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넘기 전에는 사실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위 추세를 확인하고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전고점 넘기 전에는 뭐 섣불리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 하락을 하면서 나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 이동평균선에서 원래 지지를 하다가 급등하면서 26일까지 역전이 이제 호전이 돼버렸고요. 후행 스팬이. 그래서 좀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매 시도 그렇고 좀 조심을 확실히 이제 해야 될 구간이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제랑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휴장이었죠. 미국이 변동은 없는데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밑에서 고점을 상대적 고점이죠. 상대적 고점 여기였고 여기가 이제 그럼 결국 가짜 고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 빠질 것 같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꺾이는 상태에서 고점 나온 사실 제일 최악인데 가장 최악이 이제 MACD까지 RSI까지 하면서 나왔다. 차트에 거의 저는 제일 최악의 차트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추세는 저는 좀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니케이 오늘 급락을 하면서 저는 이제 똑같이 여기 오고 아마도 1, 2, 3, 4, 5든 아니면 A, B, C든 결국에 빠질 것 같다. 여기 이제 올라가는 게 조정 파동으로 보인다. 이제 결국 쐐기형이죠. 그래서 뭐 오늘 좀 급락을 했었고요. 구름대까지도 좀 뚫려 버렸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오파일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급락을 했죠. 오늘 여기 구름대 여기서 이제 반등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분봉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뭐 여기는 아마도 이게 1, 2, 3, 4, 5일 거든지 유럽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끝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있더라도 반등했다가 결국 다시 한번 빠지리라 생각을 해서 이제는 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까지 깼거든요. 그래서 1파, 그러니까 설사 여기를 이제 뭐 가장 희망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아니야? 볼 수 있겠지만 절대 법칙의 1파가 절대 4파랑 겹치지 않습니다. 겹쳐버렸죠. 절대 법칙도 어긋났기 때문에 여긴 4파가 될 수 없다. 결국 5파를 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던 간에 A, B, C로 크게 조정을 보이리라 생각을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랑 좀 유사하게 갔는데 결국 유사하게 가네요. 그래서 A, B, C 나오고 A고 B가 이렇게 A, B, C까지 나올까 했는데 그냥 여기가 B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긴 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B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 C가 확실히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냥 조심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미국 쪽 실질금리 기준으로 1%랑 2% 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자산시장에서 떠나시거나 뭐 좀 경력이 많이 있으시고 파생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시면 선물이나 옵션을 차라리 하면서 해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크게 조정은 있진 않았지만 뭐 사실 중국 쪽은 저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M1 나누기 M2도 그렇고 중국 쪽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RSI도 그렇고 뭐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 타다가 이탈한 것도 그렇고 조금 이제 좀 빠질 수도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올랐죠 오히려 여기는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 차트가 아니어서 그런데 뭐 거의 한 73달러 정도 급락을 하고 있어서 요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그래서 상당히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확실한 건 이제 여기까지 깨버리면 여기가 이제 70 정도 되거든요. 70달러까지 깨버리면 확실히 이제 1파 저점하고 깨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유가가 사실 빠지면 BEI가 이제 실질금리가 높아질수록 제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금리가 이제 명목금리 빼기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명목금리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금리가 이제 명목금리입니다. 보통 그냥 금리 이제 국고채 금리 하는 게 이제 명목금리고요. BEI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근데 결국 유가가 떨어지면 BEI가 떨어지고
이제 차감하는 항목이 작아지다 보니까 실질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물론 이제 명목도 똑같이 빠지면 다행이겠지만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이제 명목 이제 채권을 사주는 금액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 명목은 하락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제가 이제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높은 게 오히려 금리를 이제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이었던 겁니다. 실질 금리는 낮게 유지시켜 줬으니까요. 근데 유가가 이제 오히려 박살 날 때 저는 증시는 더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증시 박살 나면서 사실 유가도 같이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진행은 없었고요. 이제 왜냐면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실질금리가 저는 계속해서 상승하리라 봐서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금은 더 빠지리라 봅니다. 빠졌다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금리 이제 오늘 지금 미국 금리 많이 빠진 영향으로 빠지고 있고 뭐 계속해서 저는 더 빠지리란 봅니다. 추세적으로. 왜냐면 1, 2, 3, 4, 5파 끝났기 때문에 A, B, C로 좀 크게 조정이 그래도 좀 보여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못해도 여기 구름대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빠지지만 저는 결국엔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 1, 2, 3, 4, 5로 결국엔 조금 올라가리라 보고요. 5파를 아직 안 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지지만 여기 이제 아마 지금은 그냥 4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1, 2, 여기가 쐐기 2, 3, 뭐 A, B, C로 4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오늘 뭐 낙폭이 더 커서 이제 뭐 진짜 지하 이제 5층 밑에 지하 10층까지 이제 온 상황입니다. 근데 뭐 여긴 사실 수급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 매수 주체가 없는 거죠. 그냥 가장 큰 게 뭐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사실 펀더멘탈은 아니지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 매우 조금만 팔아도 지금 뭐 거래량 곱하면 거의 3억도 안 되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3억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2, 3억으로 5%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3억 가지고도 5% 올릴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냥 결국 지금은 그냥 거래가 없다기 보니까 그냥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왜곡이 심하다. 근데 결국 빠진 건 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사야 사실 올라가는 거죠. 매수 주체가 이제 매수할 이유가 지금 필요한 건데 뭐 결국 이제 24일 이후로 자사주 소각됐으니까 가능하니까 자사주 소각이든 유상 감자든 무상 증자든 결국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나마 정말 뭐 악재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사실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가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는 거긴 합니다. 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던 뭐 유상 감자를 하던 어차피 유상 감자가 15,800원 밑에서 해야 되거든요. 유상 감자를 한다 치면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대주주가 움직이기에는 더 편해진 상황이다. 뭐 주가가 떨어진 건 기분이 나쁘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가 이제 15,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 같은 경우에 한 7만원까지 갈 수 있는 사실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총은 뭐 거의 2,700억이지만 결국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만 4,800억이 넘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하면 올라갈 모멘텀이 없어서 수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오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크게 하락을 하면서 200 이동평균선을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추세가 이제 안 좋아 보인다. 확실히 더 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나스닥 숏을 하고 있어서 뭐라도 이제 국내 주식은 들고 있어야 돼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키스홀딩스랑 우리금융이랑 이제 현대해상을 들고 있고 다만 뭐 저는 결국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실질금리에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 결국 이제 우리금융 주주랑 현대해상이라 이제 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뭔가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걸 들고 있자라고 해서 좀 들고 있고요. 근데 뭐 여기도 뭐 사실 기대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 일단 뭐 수급이 좋지 않은 거죠. 지금 뭐 개인만 사고 있는 수급이라 수급은 여긴 좋지는 않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서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상당히 전 저평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수익률 2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빠지면서 뭐 사실 여긴 차트가 이제 깨졌습니다. 기준선까지 하락을 하고 주가가 이제 기준선 하회를 하고 26일 횡스면 뭐 거의 역전까지 돼서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올라왔던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을 좀 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도 사실 상당히 저렴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트상 충분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기대 수익률은 근데 뭐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냥 만약에 나스닥 숏으로 번다라고 치면은 번 돈으로 이제 주식을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KT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벌면 아무래도 키스콜딩스랑 현대상이랑 우리금융주주랑 KT랑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주주는 좀 추세 봐서 좀 사고 싶다. 근데 한국금융주주도 뭐 사실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 근데 추세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여기도 좀 추세를 봐서 괜찮으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들 이제 금요일날 종목들 살펴보면은 이제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이제 아마존. 그리고 DLNC도 사실 상당히 좋긴 한데 너무 지금 추세가 안 좋긴 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카카오부터 살펴보면 현재 주가 12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그냥 뭐 거의 적정한 주가, 뭐 지금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오른 건 맞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른 건 맞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살펴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가 5파 5점 치고 A, B, C로 빠지고 나서 A고 B고 C로 한 번 더 추세상 빠질 것 같다.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필요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결국 200일에서 딱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200일이든 구름대든 깨지면 미련 없이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87만원이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사실 어떻게 계산해도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다. 매우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냥 이 회사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대비해서는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보면은 뭐 여기도 그냥 여기 5파 5점 치고 A고 여기까지 A 빠지고 B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C로 저는 좀 빠진다라고 보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이제 37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이제 FCF로는 그래도 한 70%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제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이제 뭐 생분해 플라스틱 해가지고 좀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규모가 작아서 뭐 모멘텀으로 갈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 부분은 너무 사업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그게 사업이 너무 작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여기 오파 치고 여기도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매수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좀 추세를 조금은 더 살펴보자. 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1만 5천 원이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217%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냥 이 정도로 쌌던 적이 없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저는 저평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는 뭐 추세 봐서 좀 사려고 생각 중이고요. 사실 우선주를 특히 사야 되는데 뭐 우선주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우선주가 덜 빠지긴 했거든요. 덜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엄청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선주가 더 빠졌으면 사기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선주가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게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5파 5점 치고 이게 A, B, C로 끝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움직임상 설사 이게 A, B, C로 거의 빠지고 있는 중이라 치더라도 여기가 A고 B면은 1, 2, 3, 4, 5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B라고 치면은 이게 A, B, C로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C는 무조건 5기 때문에
1, 2, 3, 4, 5로 해서 뭐 사실 하락은 최소한 한 번은 더 남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을 살펴보면은 뭐 아마존도 뭐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고점을 치고 1, 2, 3, 4, 5로 빠지고 여기가 A, B, C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B고 C로 좀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이게 1, 2, 3, 4, 5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결국 뭐가 됐던 간에 빠지는 파동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크주는 저는 꽤 크게 하락하리라 봅니다. 왜냐면 테크주들이 다 증시를 상승했던, 그러니까 테크주가 올랐던 이유는 실질금리가 낮았던 거거든요. 결국 2009년부터 실질금리가 낮아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물론 실적도 좋아졌죠. 근데 실적보다 더 올랐던 거는 실질금리가 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실질금리가 이제는 올라가고 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추세 자체가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를 이끌어 왔던 거는 실질금리고 그 이끌어 왔던 결국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자산 매입을 해줬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았는데 이제 그 자산을 매입했던 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자산시장 이제 실물 경제로 흘러가고 있고 향후에는 경기 침체가 오든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든 그냥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미 된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든 연방준비은행은 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채 구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주었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앞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잘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은 저는 좀 고점을 쳤다고 보고 한국도 비파 중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